23척의 다른 트롤선들은 폭풍을 견뎌내고 고로는 훨씬 더 심한 상황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실종을 설명해 다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는 그 트롤선이 소련 잠수함을 감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바다에서 요격당해 선원들이 포로로 잡히고 배는 일부러 침몰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은 더 어두운 장면을 상상합니다. 소련 군함이 발포하거나 해군 길을 가 한순간에 선체를 산산조각내는 모습 말이죠. 영국 헐에서는 거의 모든 가족이 이 그림자 임무에 연루된 누군가를 알고 있었고 답을 얻지 못한 의문 하나하나가 소문에 더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음모론만이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고리 폭풍에 휩쓸린 걸까요? 아니면 훨씬 더 은밀한 무언가 때문이었을까요? 제 이름은 폴이고 저는 평생 바다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이빙 강사와 요트 마스터로, 지금은 바다의 비밀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이야기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선 고로의 실종은 단순한 해상 재난 그 이상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어선 고로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실종이 왜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을 남겼는지 밝혀보고자 합니다. 어선 고로는 1971년에 로스토프의 브룩마린 리미티드에서 완공된 현대적인 영국의 심해선미 트롤선이자 공장선이었습니다. 길이 66m, 폭 12.3m로 강철로 만들어졌으며 북극 운항을 위한 아이스 클래스 3등급을 인증받았습니다. 1939kW 엔진, 이 조향 가능한 코트 노즐 안에 단일 프로펠러를 구동하여 거친 바다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했습니다. 원래 레인저 캐스터라는 이름으로 노스실즈의 SN18로 등록되었던 이 선박은 1973년에 브리티시 유나이티드 트롤러스에 인수되어 콜 H243으로 이름이 바뀌고 헐에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선박은 북극해의 차갑고 험난한 바다에서 조업하는 선단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가울은 최첨단 선박이었습니다. 이 배는 어획, 가공, 냉동 저장을 위한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대량의 가공된 어획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 창고도 있었습니다. 이 배는 1106톤의 배수량을 자랑했으며 필요한 모든 최신식 구명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압식 자동 방출 장치가 있는 6개 구명댐물 4개, 구명 부한 36명 승무원용 구명조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제 관심이 시작됐습니다. 서류상 가우로는 바다에 떠있는 안전하고 첨단화된 트롤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1974년 2월 가우로는 조난 신호 한 번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명적은 하나도 내려지지 않았고 승무원도 전원 사망했습니다.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수많은 공학기술과 안전장치로 만들어진 배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다른 배들은 폭풍을 견뎌냈던 같은 선단에서 운항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질문이 바로 이번 조사의 원동력입니다. 1974년 1월 22일 가우로는 36명의 승무원과 함께 노르웨이 앞바다의 풍부한 바렌츠해 어장으로 출항합니다. 가우로의 선장은 피터 넬레스티이고 조지 패티가 1등 항해사입니다. 항해 도중 조지 패티가 병에 걸려 노르웨이에서 모리스 스퍼전으로 교체됩니다. 선장 넬레스트와 후임 1등 항해사 스퍼전, 모두 경험 많은 냉동 트롤러부이지만 가우로에서 항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등 항해사와 3등 항해사도 이 선박에서는 처음입니다. 노르웨이로 가는 항해 중에 가우로는 기관장의 요청으로 자동 조태장치 수리를 위해 정박합니다. 1월 29일 날씨가 좋아지자 가우로는 바렌츠해에서 어선단에 합류합니다. 6일간 조업을 한 후 가우로는 저인망을 손상시켜 예비망으로 교체합니다. 날씨가 악화되었지만 조업은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2월 7일 목요일, 열흘간의 조업 끝에 가우로는 선창에 19톤의 냉동 생선 필레를 포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선박의 조타장치 펌프에 고장이 발생하지만 쉽게 수리됩니다. 10시 30분에 회사 방침에 따라 가우로는 선장의 프리저 스케줄, 즉 위치와 날씨, 조업 상태, 어획량을 요약한 내용을 브리티시 유나이티드 트롤러스에 보고합니다. 매일 10시 30분, 16분 후 30분, 23시 30분에 보고가 이루어지며 오전 9시에는 사무실에 전화로 연락합니다. 가우로는 자매손인 켈투오와 함께 노스케이프 뱅크에서 조업 중입니다. 15시 30분에 가우로는 조타 자동 조종 장치에 문제가 있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추가 연락이 없어 사무실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렌츠해의 날씨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계속 어두운 시기인데 눈이 심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시야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가울호가 트롤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멈췄을 때 셀토우와 가울호가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20시 30분에 셀토우는 가울호를 완전히 시야에서 놓칩니다. 23시 30분에 넬리스 선장은 가울호의 그물이 심하게 손상되어 수리를 위해 정지해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2월 8일 영희시 고로를 포함한 노스케이프 뱅크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은 기상과 해상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선박을 정지시킨 채로 기상 방향을 향해 머물러야 했습니다. 거친 날씨를 견디기 위해 선박이 안전하게 파도를 선측이나 측면이 아닌 정면으로 받도록 하는 안전한 관행입니다. 9시 근무 시간 중에 골호는 정지 상태에서 파도를 피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몇 분 후 또 다른 냉동 트롤선 수아넬라가 고로를 약 3-4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하는데 거친 바다에서 선측이 바람과 파도를 정면으로 맞는 위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배가 바람과 파도를 옆으로 맞으면 파도의 골과 봉우리를 타면서 좌우로 더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좌우 흔들림이 선박을 전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상황을 겪어봤어요. 파도가 옆구리를 칠 때 속수무책으로 휘청이던 그 흔들림이요. 이런 움직임은 모든 선원의 속을 철렁이게 만듭니다. 자신이 얼마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죠. 스위넬라는 안전을 위해 바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골은 스위넬라의 우연 선수 쪽, 즉 오른쪽 앞부분에 위치해 두 선박 모두 앞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시속 50마일까지 불고 있습니다. 스와넬라는 VHF로 골에 연락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골은 길을 비켜주고 육지 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겠다고 답합니다. 골은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좌연으로 방향을 틀어 바람과 파도를 선미 바로 뒤쪽에 두고 항해합니다. 그 배는 스위넬라 우현 정행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을 지나갑니다. 골이 지나갈 때 스위넬라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10시 30분 스키퍼 넬리스트가 무전으로 정지한 채 파도를 피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기상 조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유입하고는 6.5m에서 9m 사이입니다. 바람은 때때로 풍력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풍력 10은 보퍼트, 풍력 계급에서 폭풍으로 간주되며 풍속은 48노트에서 55노트, 즉 시속 60마일에 해당합니다. 바다 상태는 매우 높은 파도와 길게 들이운 파도마로 그리고 넓은 거품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틀 연속 연내리는 폭설과 끊임없는 어둠 때문에 시야가 줄어들어 파도가 배에 닿기 직전까지 파도를 볼 수 없습니다. 11시 6분에서 11시 9분 사이에 골은 2개의 개인 전보를 보냅니다.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3개의 거대한 파도가 스위넬라를 강타합니다. 충격으로 엔지니어의 대릭이 함교 앞에서 휘어지고 선박이 항로를 벗어납니다. 16시 30분 해당 지역에 있던 17척의 브리티시 유나이티드 트롤러 중 고로를 제외한 모든 선박이 보고합니다. 2월 9일 다음날 오전 9시 에고루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고로는 그 다음 보고 일정에도 다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드문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록만 해두고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골로는 또다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선박과 연락을 시도하고 골호와 연락이 닿지 않자 영국 트롤선 상호보험회사에 통보합니다. 2월 10일 저녁 트롬소에 있는 보험회사 대리인은 노르웨이 해안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에게 고로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영국 호위함 HMS 모호크에도 통보가 갑니다. 다음날 오전 9시 25분 보험회사는 모든 선박에 무전을 보내 마지막으로 3일 전 노스뱅크에서 조업 중이던 고로와의 연락 여부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2시 35분까지 보도구조조정센터가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항공 및 해상 수색은 4일 동안 계속되며 17만 7천 제곱마일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척의 선박과 항공기가 동원됩니다. 이에는 인근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나토 훈련에 참가한 자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보다 더 넓은 바다에서 단 한 척의 선박을 찾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선원이고 항해사로서 저는 끝이 없어 보이는 바다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규모에서는 수색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수색에는 항공모함 HMS 허미스, HMS 모호크,
함대 급유선 RFA 타이드 플로우, 노르웨이 해군과 해양경비대 함정 4척, 그리고 트롤선 23척이 동원되었습니다. 림로드와 오리온 장거리 초계기, 그리고 탐색 헬리콥터도 수색에 투입되었습니다. 2월 15일 오후 고로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1974년 5월 선박이 사라진 지 3개월 만에 노르웨이의 포경선 로버가 골호의 구명 부위를 회수합니다. 다른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월 비극이 일어난 지 7개월 만에 골호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48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유가족, 전문가 증인, 그리고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무역부에 진술서를 제출한 일반 시민 등 12명으로부터 진술서가 접수됩니다. 조사의 가장 큰 한계는 구명 부위를 제외하고는 난파선에서 나온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조난 신호가 기록되지 않았고 수면 위에서 기름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난파선의 정확한 위치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얻은 유일한 단서는 고래 자매선인 크루도우의 슈트, 문, 해체 정비에서 나왔습니다. 크루도우는 고로를 대신해 점검을 받았습니다. 난파선을 분석할 수 없고 남아있는 승무원이나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고로 침몰의 원인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974년 10월 공식 조사는 고로의 침몰 원인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거대한 파도가 연달아 선체 옆면을 강타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선박은 물이 차오르면서 부력을 잃고 배가 사라질 당시 바람 세기가 풍력 10에 달하고 파도가 12m가 넘는 거친 날씨 속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승무원 가족들은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날 노스케이프 뱅크에서 조업하던 다른 23척의 트롤선들은 거센 바람과 파도에도 모두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양 안전 전문가들 역시 가우로가 그런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날씨가 침몰의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승무원 가족들은 가울호가 소련 잠수함을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소련 잠수함 승조원이 가울호를 정지시키고 승선하여 승무원들을 생포한 뒤 배를 침몰시켰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있고 감옥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궁금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울호가 소련 군함의 공격을 받아 대함미사일이나 포격으로 파괴되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무원들이 조난 신호를 보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유족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영국 정부는 바렌츠해에서 조업 중인 트롤선 승무원들에게 소련 선박을 목격하면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승무원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카메라와 기타 감시 장비까지 제공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펄의 끈끈한 어업 공동체에는 이 스파이 네트워크에 모집된 친구나 친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75년 한 TV 프로그램에서 고로가 첩보 활동 중 침몰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론들은 고로가 영국이나 소련 군함과 충돌해 침몰했거나 해군 기류에 부딪혔거나 그물이 해저 케이블에 걸려 전복됐다고 제시했습니다. 1975년 11월 15일 노르웨이 트롤선 라이로호가 고로가 사라진 노르웨이 해안에서 60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해저 장애물에 그물이 걸렸다고 보고했습니다. 라이로호의 보고와 다른 트롤선들이 그물이 걸렸다는 비슷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여전히 난파선 수색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난파선 인양에 드는 막대한 비용, 바렌츠해 거친 해상 조건에서 인양팀과 겪을 위험,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2차 세계대전 난파선들 사이에서 난파선을 찾는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가 난파선 수색을 거부하자 영국 정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커졌고 그로 인해 음모론이 확산되었습니다. 1977년 8월 앵글리아 텔레비전과 노르웨이 방송사는 노르웨이 인양 전문가들과 함께 가우로의 난파선을 찾기 위해 촬영팀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 트롤선 라이로호의 보고서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난파선 탐색을 위해 사이드 스캔 소나를 사용합니다. 사이드 스캔 소나는 해저에서 솟아오른 구조물이나 물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소나는 음파를 방출하고 이 음파는 해저 바닥이나 음파가 닿는 모든 물체에 반사됩니다. 반사된 음파는 다시 소나에 의해 감지되어 해저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 장치는 잠재적인 난파선을 찾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사용하기 쉽고 넓은 지역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수색한 끝에
팀은 유망한 목태물을 발견합니다. 원격 조종 무인 잠수정 ROV 현장에 내려지고 물체에 가까이 접근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조종합니다. 수심 280m에서 ROV는 우현, 즉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채 누워있는 트롤 어선의 잔해를 발견합니다. 어망이 여전히 선박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ROV는 선박 이름 확인을 위해 선수로 이동합니다. 카메라가 움직이자 선수의 글자가 나타나고 골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영상은 표현하기 힘든 무거운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실종된 배가 방해 없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깊은 바다가 비밀을 드러내면서도 감추는 듯합니다. 저는 난파선에 잠수해 본 적이 있어 그들의 이야기에 항상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다면 그곳에서 잃은 생명들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최종 증거를 위해 팀은 원래 제조업체의 명판을 찾아야 합니다. ROV가 난간을 따라가며 선교 중앙 쪽으로 이동합니다. 중앙 선교 창문 아래에서 그들은 브룩마린 레인저 캐스터라는 문구가 새겨진 명판을 발견합니다. 이 선박의 원래 이름은 레인저 캐스터입니다. 난파선 조사는 제한적이지만 선교에 손상이 없고 창문도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폭발, 강한 충격 또는 어떤 형태의 무기 공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부 구조 역시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997년 11월 6일 영국 채널 4TV 프로그램 디스패치스는 발견 결과를 담은 고로의 비밀을 방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직 영국 해군 관계자들과 전직 트롤선 승무원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이 실제로 첩보 활동에 참여했으며 그 네트워크가 영국 헐에서 운영되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로의 마지막 항해에 탑승했던 누구도 첩보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영국 해양사고조사국은 고로가 침몰한 이유를 밝힐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해당 자료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필름이 자세히 조사되었지만 선박이 침몰한 이유를 설명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양사고조사국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총리는 난파선에 대한 수중 조사를 지시합니다. 1998년 8월 해양사고조사국은 BBC 노스와 가울가족협회 대표들과 함께 가우로의 수중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관들은 모터선 맨셀 18호에서 ROV를 투입해 난파선을 조사하고 상세한 영상과 사진을 수집합니다. 영상에서 드러난 주요 발견은 여러 개의 방수 해치와 문이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부 역류 방지 플랩과 내부 폐기물 슈트 덮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선박의 조타 장치는 좌현, 즉 왼쪽으로 10도에서 15도 사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또한 선체의 선수 부분에 상당한 압력 손상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아마도 해저와의 충돌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은 약 280m 깊이에서 35도 기울어진 채로 누워 있으며 일부는 어망에 부분적으로 덮여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ROV를 이용해 작은 카메라를 열린 계구부를 통해 선실 안으로 넣어 유해를 찾으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조타실은 손상되지 않았고 창문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관들은 충돌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그들은 선체에 특별한 손상이나 폭발의 증거를 찾지 못했고 이는 큰 파도와 열린 해치로 인한 침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관들은 충돌, 폭발, 스파이 활동과 같은 이론보다는 우발적인 침수를 주요 원인으로 결론짓습니다. 2002년 해양사고조사국은 두 번째로 더 광범위한 수중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들은 선박의 외부와 내부를 수백 시간에 걸쳐 촬영합니다. 이번에는 조사관들이 25년 동안 수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승무원 유해를 수습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해들은 침몰 당시 승무원들이 선상에 있었음을 증명하며 또 다른 음모론을 배제합니다. 조사관들은 또한 가우로의 축소 모형을 만들고 해양학센터에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실험들은 선박을 침몰시킬 수 있었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중 조사에서 나온 증거를 검토한 후 해양사고조사국은 새로운 공식 조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들은 수중 영상, 문과 해체의 물리적 상태, 그리고 법의학적 평가를 분석합니다. 이전 증언은 선박의 정비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일 누출로 인해 트롤선의 엔진이 멈췄습니다.
공장 가판에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것은 호스를 계속 틀어놓고 펌프가 물고기로 막혔기 때문입니다. 고래 자매선에 대한 검사 보고서가 이제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수문과 해치는 녹과 페인트가 쌓여 제대로 닫히지 않고 영구적으로 열려있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골 역시 해치와 문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골이 어획물을 세척하고 포를 뜬 뒤 냉동하는 공장형 냉동선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의 설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선원 일부가 생선을 가공하는 공장 가판과 손질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그물에 담아 올려 바다에 버리는 슈트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의 새 선장은 골과 비슷한 크기의 트롤선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전 선박들에서는 생선을 단순히 잡아서 냉동만 했고 선성에서 손질이나 가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가판이나 폐기물 처리 슈트 시스템이 없습니다. 생선 전체를 냉동하는 트롤선에서는 조타실에서 하나의 주 해치만 보이기 때문에 선장이 해치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가울로에서는 폐기물 처리 슈트 시스템 때문에 폭풍우가 칠 때 수밀 상태를 위해 여러 개의 해치를 닫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침수 위험이 높아지지만 브리티시 유나이티드 트롤러스는 선장과 승무원에게 최신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재개된 공식 조사는 트롤 가판에 폐기물 처리 슈트가 열려 있었고 이로 인해 최대 100톤의 바닷물이 공장과 가공 공간으로 유입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고로의 당직 사관이 긴급 조종으로 선수를 바다 쪽으로 돌리거나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려고 시도하는 동안 침수된 물이 선박의 우현, 즉 오른쪽으로 몰려가면서 치명적인 복원력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고로는 전복되어 선미부터 가라앉았습니다. 승무원들은 조난 신호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괴롭힙니다. 비상호출을 할 시간조차 없었고 오직 바다가 모든 것을 삼키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 갑작스러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이론은 축소 모형 실험으로 확인됐으며 실험에서 물이 선박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또한 골, 첩보 활동이나 충돌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을 일축합니다. 그리고 골리 침몰 당시 조업 중이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그물이 걸렸다는 가능성도 시사되지 않습니다. 골 침몰은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폭풍이 심했지만 다른 배들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난파선에서 열려있는 문과 슈트를 발견했는데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몇 분 만에 공장 가판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무게 때문에 선박은 옆으로 기울고 승무원들이 반응할 틈도 없이 전복됐을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파악한 가장 그럴듯한 그림은 작은 실패들이 모여 재앙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다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울호 이야기는 바다에서 흔히 있는 일과 비슷합니다. 재난은 한 가지 원인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실패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여러 사고 보고서에서 보았습니다. 밸브, 볼트, 경보장치. 각각은 혼자 있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는 그것을 재앙으로 키워버립니다. 다이버이자 선원으로서 저 역시 제 모험 속에서 다르게 끝날 수도 있었던 이런 작은 사건들에 대해 오랜 시간 생각해왔습니다. 가울호의 실종과 선원 36명의 희생은 영국 상업어업 역사상 평화 시기에 일어난 최악의 참사로 남아있습니다. 가울호의 침몰은 바다가 아무런 경고 없이 선박을 심연으로 끌고 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연약한 기술이 압도적인 힘과 맞닥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냉전 시대의 레이더 타워인 텍사스 4가 대서양을 상대로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결국 바다에 의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곧 이어질 그 영상도 계속 시청해주세요.